아우 지긋지긋해 말이라고. 저 노인네 빨리 없어져야 내가 편히 사는데. 지금 시각은 새벽 1시. 저는 제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제 귀 속에 꽂힌 작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끔찍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 아들 준석이도, 며느리 김지영도, 손자 민준이도 모두 잠든 이 깊은 밤에 말입니다. 제게는 이어폰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10살짜리 제 손자, 민준이의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민준이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이 태블릿 PC라는 것을 건넸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떠는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쉿! 엄마한테는 절대로 비밀이야. 이게 뭐냐, 민준아. 왜 그러니? 엄마가 친구랑 전화하는 거 내가 녹음했어. 할머니 꼭 혼자서 들어봐. 무서우면 그냥 지워버려. 10살짜리 아이가 무섭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제 손자를 이토록 두렵게 만든 것일까요?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온 식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재생이라고 쓰인 단추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지옥에서나 들을 법한 목소리가 제 귓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매일같이 들어온 제 며느리 김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자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여보, 어머님이 제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했더니 우리 바보 같은 남편이 역시 우리 지영이처럼 효부가 어딨어. 이러는 거 있지. 효부? 내가 대한민국 연기대상감이지. 안 그래? 녹음 파일 속 며느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마도 수화기 너머의 친구가 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물어본 것이겠지요. 며느리가 다시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알긴 뭘 알아. 바보 천치인데. 내가 노인네 밥그릇만 몰래 싸구려 세제로 닦는 걸 알겠어. 일부러 노인네 반찬에만 소금 빼고 만드는 걸 알겠어?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드셔야죠 하면. 오, 역시 우리 며느리. 이러면서 남편은 감동한다니까? 시장에 가서도 내 새끼 민준이 먹일 유기농 한우 살 때 그 늙은이 먹을 건 제일 싸고 질긴 수입산 고기 찌꺼기 사오는 것도 모르고 남편은 그냥 내가 차려주는 밥상에 와 진수성찬이다 이러고 앉았으니 정말 한심하지 않아? 며느리의 말이 또 멈췄습니다. 아마도 친구가 그래도 한 집에 사는 건 피곤하지 않냐고 물어본 모양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피곤한 정도가 아니지. 아우 지긋지긋해 말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 늙은이 노인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아. 여름에 거실에 같이 앉아있으면 한 냄새. 저 노인네 빨리 없어져야 내가 편히 사는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하다. 빨리 죽어야 한다. 며느리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작전 들어갔잖아. 수화기 너머의 친구가 무슨 작전이냐고 물었겠죠. 며느리는 더욱 신이 나서 자신의 작전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요즘 기관지 안 좋다고. 다 어머니 방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 때문이라고. 밤마다 기침하는 것도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준석 씨한테 매일 밤마다 울면서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하긴. 우리 지영이 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지 이러면서. 드디어 요양병원 알아보기 시작했어. 하하. 이제 저 늙은이만 요양병원에 처박아 버리면 이 집도 완벽하게 우리 거지. 안 그래도 10년 전에 저 늙은이 빌라 팔아서
남편 이름으로 이 아파트 사게 만든 게 누구 아이디어인데 내 천재적인 큰 그림이었지. 이제 이 아파트 명의만 내 이름으로 공동명의 해놓고 그 늙은이는 한 달에 한 번 아니? 분기에 한 번. 그냥 돈만 붙여주고 끝내버리며. 아, 상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다, 그치? 녹음 파일이 끝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귓속을 파고들던 악마의 목소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긋지긋하다. 빨리 죽어야 한다. 냄새난다. 요양병원에 처박는다. 내 천재적인 큰 그림. 며느리의 모든 말들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10년 전, 어머니,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며 제 손을 잡던 며느리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 뒤에 이런 악마 같은 속내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6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아내에게 10년 동안 완벽하게 속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는 며느리의 끔찍한 계획을 10살짜리 손자의 태블릿을 통해 전부 알아버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던 걸까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는 제 마지막 재산이었던 그 빌라 한 채를 팔아 아들 내외의 집을 사주었던 그 10년 전의 그날 며느리의 그 완벽한 연극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서 며느리는 자신을 천재적인 큰 그림을 그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10년 전 며느리가 치밀하게 그려놓은 그 그림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저는 제 아들 준석이의 행복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 나이 35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아들 준석이가 고작 6살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그 까만 눈동자를 보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가게에 나가 육수를 끓이고 수백 개의 그릇을 닦았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눈조차 뜰 수 없었고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느라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늘 퉁퉁 붓고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플 자격이 있었나요? 아들 준석이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우수상장 한 장이면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약이었고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제 옷 한 벌, 제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사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시든 채소 쪼가리로 국을 끓여 밥을 말아 먹으면서도 제 아들 준석이에게는 따뜻한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그 돈으로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햇볕이 잘 드는 18평짜리 작지만 아늑한 제 집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눈물과 땀이 그 집 벽돌 한 장 한 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아들 준석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며느리 김지영을 제 앞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석 씨한테 어머니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어머니 손이 이게 뭐예요?
며느리는 제 거칠어진 손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싹싹하고 애교 많은 그 모습에 저는 하늘이 내게 딸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준석 씨랑 결혼하면 꼭 어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이제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며느리는 저를 볼 때마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이 100% 진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녹음 파일 속 그 연기였다는 것을 그때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이제 내 아들도 며느리도 나를 모신다 하니 나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약속대로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 구해야 하는데 어차피 어머니 모시고 살 거니까 아예 어머니랑 같이 살 큰 집을 구하는 게 어때요? 어머니 사시는 그 빌라 있잖아요. 저희 가진 돈이랑 준석 씨 대출 조금 보태서 다 합쳐가지고 어머니 그 빌라 파시는 게 어때요? 저는 솔직히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 빌라는 제 평생이었고 제 노후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못 믿으세요? 저랑 준석 씨가 어머니 평생 모실 건데 이 돈 저 돈 흩어져 있는 것보다 다 같이 한 집에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네? 아들 녀석도 그런 며느리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지영 씨 말이 맞아. 우리 이제 다 같이 살자. 내가 엄마 평생 호강시켜 줄게. 호강 그 말이 그 아들의 환한 웃음이 제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내 며느리가 저렇게 나를 위하는데 이 늙은이 고집 부려서 무얼 하겠나. 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제 피와 땀이 묻어 있는 그 빌라를 팔았습니다. 제 통장에 몇 억이라는 제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30평대 새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계약을 하던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며느리가 그 천사 같은 미소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 명의를 정해야 하는데요. 어머니 한국에서는 원래 집 명의는 그 집안의 가장 남자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한 거래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 준석 씨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쵸? 준석 씨 이름으로 명예하는 게 맞죠? 저희가 어머니 평생 모실 거니까 저희만 믿으세요. 저는 그 순간, 아주 잠깐, 아주 찰나의 순간, 그래도 내 돈이 절반 이상 들어갔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저 환한 미소, 그리고 그 옆에서 엄마 지영 씨 말이 맞아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내 아들 준석이의 얼굴. 저는 그 찰나에 의심을 했던 제 자신을 오히려 속 좁은 늙은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이름으로 하지. 내 며느리가 저렇게 나를 모신다는데 누굴 믿겠어. 가족인데 암 가족이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라. 너희가 나 평생 모신다니. 그래, 그렇게 해라. 저는 제 손으로 제 마지막 재산을 아들의 이름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날 부동산에서 저를 바라보던 며느리의 그 천사 같던 미소는 모든 것을 손에 쥔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그것이 며느리 김지영이 말하는 10년 전의 큰 그림이었고 저는 그 그림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어리석은 늙은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10년 아니 정확히는 10년 하고도 석 달. 저는 그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와 한 지붕 밑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며느리 김지영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가끔은 저조차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의 하루는 제 아들 준석이가 출근하는 아침 7시부터 퇴근하는 저녁 7시까지만 존재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뒤적일 때면 며느리는 불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침상 다 차렸는데 얼른 나오셔서 식사하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조기 바싹 구워놨어요. 사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그 아침상을 모두 차린 장본인은 저였습니다. 조기를 구운 것도 시래기 국을 끓인 것도 모두 저였지만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모든 공을 자신이 가져갔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고, 우리 지영이. 아침부터 고생 많았네. 엄마, 지영이한테 잘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시어머니 모시는 효부가 어디 있어. 아들은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곤 했습니다. 어머 여보 뭘 이 정도 가지고. 다 어머니 복이시죠. 어머니가 좋으시니까 제가 모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둘의 행복한 아침 드라마를 묵묵히 지켜보며 밥을 입으로 넘기는 건지 모래알을 씹는 건지 모를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철컥 현관문이 닫히고 아들 녀석의 구두발 소리가 엘리베이터 너머로 멀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그 천사 같던 표정은 시베리아 벌판의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식탁 안 치우세요? 아, 지금 치우려고. 그리고 아침에 국 좀 똑바로 끓이시라고 했죠. 간을 보신 거예요? 안 보신 거예요? 준석 씨가 아까 국이 좀 짜다고. 인상 쓰는 거 못 보셨어요? 어머니 입맛대로 그렇게 짜게 끓이시면 어떡해요? 준석 씨 건강 나빠지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분명 1분 전까지만 해도 진수성찬이라며 제 손을 잡고 웃던 그 입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맛있다고만 했는데도 며느리의 귀에는 짜다고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음식 차별은 10년간 매일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 있는 저녁 식탁에는 한우 꽃등심과 산의 진미가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 준석이 입에 고기를 넣어주며 여보 많이 먹고 힘내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면 힘내야지. 하지만 아들이 회식이라도 있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그날 저녁 제 밥상에는 김치 한 조각과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 민준이랑 밖에서 피자 먹고 들어올게요. 어머니는 그냥 대충 냉장고에 있는 걸로 챙겨 드세요. 하지만 제가 열 수 있는 냉장고 칸은 반찬 칸이 아니라 김치통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반찬에 손이라도 댈까봐 며느리는 자신이 먹는 반찬통에 민준이 전용이라는 쪽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서 늙은이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다고 했던 그 말 그것은 제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10년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기 전 제가 잠시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있으면 며느리는 어디선가 달려와 소독용 알코올 솜을 들고 제 앞에서 소파 팔걸이를 닦아댔습니다. 어머니, 제발 소파에 앉지 좀 마세요. 어머니가 앉았다 일어나시면 그 쾌쾌한 냄새. 하루 종일 가는 거 모르세요? 진짜 머리 아파. 며느리는 제 방문을 항상 닫고 다니라고 명령했습니다. 제 노인 냄새가 거실로 새어나오는 것이 역겹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서 민준이 기관지염이 제 냄새 때문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그 대목.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며느리는 제 방문 틈을 방풍 비닐로 막아 버렸습니다. 제 냄새가 민준이 방으로 들어간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더러운 병균이라도 된 것 같아 손자 녀석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기 위한 며느리의 작전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제 모든 것은 통제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며느리가 생색내며 주던 그 20만 원짜리 용돈도 어느 순간 민준이 학원비를 핑계로 끊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밥을 하는 기계였고 청소를 하는 로봇이었으며 무엇보다 아들 준석이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고 말해줘야 하는 감정 없는 연극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준석이가 어느 날 제 어깨를 주무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안 좋아? 얼굴이 안 됐네. 저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구박한다. 나를 짐승 취급한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엌에서 달려온 며느리 김지영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 여보, 어머니 요즘 기력이 없으셔서 그래요. 제가 보약이라도 지어 드시라고 용돈 드렸는데. 어머니가 극구 사양하시잖아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속상하게. 아들 녀석은 그런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영이. 마음이 너무 착해서 어쩌나. 엄마 지영이가 저렇게 애쓰는데 엄마도 좀 웃어. 지영이 속상하게 하지 말고. 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 준석이는 이미 며느리 김지영의 완벽한 연극에 중독된 관객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옥에서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끔찍한 녹음 파일을 듣게 되기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10년간 쌓이고 쌓인 그 화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구박을 피해 찬 비를 맞으며 시장을 헤맸던 그날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몹시 알았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아들 준석이가 하룻밤 지방 출장을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없다는 것은 저를 감시하고 저를 보호해 줄 단 한 사람의 눈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며느리 김지영에게 연극을 쉴 수 있는 자유 시간임을 의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출근하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며느리는 아침 식탁에 제 수저를 놓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 민준이랑 브런치 먹고 백화점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어머니는 저녁 굶지 마시고 냉장고에 김치 있으니까 물 말아서 대충 드세요. 아, 알겠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거실 청소 싹 해놓고 나가는 거니까 제 방에도 거실에도 절대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 냄새 배니까. 아셨죠? 저는 그날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며느리의 그 명령 하나에 꼼짝없이 제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냄새 난다고 할까봐 방 안에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온몸에 기력 하나 없이 누워 있는데 저녁부터 몸이 으슬으슬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며느리와 손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어 나오다시피 해서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 애미야. 나 아무래도 병원에 좀 가야겠다. 열이 너무 나고 뼈가 쑤셔서
도저히 못 참겠다. 방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얼굴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아, 진짜 유난히시네. 어머니, 오늘 우리 민준이 피아노 학원 발표회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발표회 갔다가 쇼핑하느라 얼마나 피곤한데.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꼬라지로 병원 가시면 사람들이 저를 무슨 불효 며느리로 볼 거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을 혼자 택시 타고 가시지. 왜 방에서 끙끙 앓았어? 집안 분위기 흐리세요. 며느리는 제 방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몸이 아픈 서름보다 그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아프고 더 서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와 저희 대화를 다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바닥에 앉아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민준이가 제 이마를 짚어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덩이다, 불덩이. 민준이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저를 부축해서 제 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할머니 아프잖아! 병원 가야지! 할머니 병원 왜 안 데리고 가? 엄마! 아이의 울부짖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이리 와? 미쳤어, 엄마한테. 오늘 발표회 잘했다고. 태블릿 새로 사달라고 했지? 너 자꾸 할머니 편들면 태블릿은 없을 줄 알아.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한 거야. 너까지 유난 떨지 마. 철컥하고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아픈 저와 울부짖는 손자를 두고 밤늦게 어디론가 나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러 나간 것이겠지요. 저는 그날 아파서 우는 것인지 서러워서 우는 것인지 모를 눈물을 이불에 숨죽여 쏟아냈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그런 몹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들어온 며느리는 제 방 근처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 준석이 앞에서는 또다시 천사가 되었습니다. 어머, 여보, 왔어요? 어떡해요, 어머니께서.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몸살 기운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밤새 물수건 갈아드리고 죽 끓여 드렸는데도 아직 기운이 없으신가 봐요. 여보, 어머니 병원 좀 모시고 다녀와야겠어요. 저는 열이 펄펄 끓는 와중에도 며느리의 그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밤새 제 머리맡에 물수건은커녕 그나마 물 한 잔 떠다 준 사람은 제 손자 민준이 뿐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런 며느리에게 또 속아. 아이고, 우리 지영이 밤새 고생 많았어. 역시 당신밖에 없어. 저는 그 꼴을 보고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엄마에게 대들었다고 크게 혼이 난 모양입니다. 민준이는 제 머리맡에 자신의 작은 저금통을 털어 산 것 같은 감기약 한 병을 놓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아까 엄마한테 대들어서 미안해. 엄마가 할머니 더 미워하면 어떡하지? 저는 10살짜리 손자 녀석의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미는 괜찮다. 고맙다, 내 강아지. 그때 민준이가 자신의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미워하잖아.
맨날 친구랑 통화하면서 할머니 욕했어. 그거 나 다 들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엄마가 엄마 친구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욕도 할 거야. 내가 그거 녹음할 거야. 아니, 나 이미 하나 녹음했어. 녹음을 했다고? 저는 그 말을 그저 어린아이의 철없는 소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제 어미의 목소리를 녹음까지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며칠 뒤 민준이가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제 손에 이어폰을 쥐어 주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손자 민준이가 정말로 그 악마의 목소리를 잡아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손자 민준이가 제게 그 악마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건네주고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니,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 아들 준석이는 내 편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10년 넘게 자신을 완벽하게 속여온 저 천사 가면을 쓴 아내의 편을 들 것인가?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었습니다. 저녁 7시. 띠리릭 띠리리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준석이가 출장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며느리 김지영은 어느새 천사의 가면을 꺼내 쓰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머, 여보 왔어요? 출장 다녀오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여보 얼른 씻고 나와요. 마침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저는 알아 누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밥그릇은 여전히 개수대 구석에 처박아 두었지만 저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원한 물 한 잔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아, 피곤하다. 그래, 민준이는 방에 있어? 네, 여보. 아, 민준이가 아빠 보고 싶었나 봐요. 아까부터 아빠 기다린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준석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까똑. 민준이한테 뭐가 왔네. 이 녀석이. 아빠 왔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카톡을 보내. 아들 녀석은 피식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녹음 파일? 이게 뭐지? 아들 녀석은 무슨 학교 숙제라도 되는 줄 알았는지 별 생각 없이 그 파일을 눌렀습니다. 아마 스피커폰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TV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뉴스 소리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 뛰는 소리만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아들 녀석의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우, 지긋지긋해. 말이라고. 저 노인네 빨리 없어져야 내가 편히 사는데. 부엌에서 저녁상을 마저 차리던 며느리 김지영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들 준석이의 얼굴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휴대폰에서는 계속 악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 천치인데. 내가 진짜 효부인 줄 안다니까. 하하. 내가 연기 대상감이지 안 그래? 쨍그랑
부엌에서 며느리가 들고 있던 유리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준석이가 그제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얼굴이 불그락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과 부엌 입구에 서 있는 아내 김지영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 저건. 하지만 녹음 파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노인 냄새 난다며 요양병원에 처박을 계획을 떠벌리는 그 끔찍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까. 드디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아들 준석이는 휴대폰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김지영!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다급하게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 궁리부터 찾았습니다. 여보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어머니가 나 내쫓으려고. 민준이 시켜서. 다 조작한 거라고, 여보. 내 말 믿어. 어머니, 저 표정 좀 봐. 다 연기하는 거야. 며느리는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제 아들 준석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손자 민준이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야. 아빠! 엄마가 할머니 맨날 구박했어. 할머니 아픈 날. 엄마가 유난 떤다고. 병원도 안 데려갔어. 엄마가 할머니 죽으라고 했어. 10살짜리 아이의 절규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했던 10년 연극은 자신의 아들 목소리에 의해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 준석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내 김지영을 바라보다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그리고 마침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녀석은 소파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40이 넘은 제 아들이 제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바보 천치였습니다. 녹음에서 말한 그 바보 천치가 바로 저였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어머니 흑흑. 아들은 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그간 제가 받았던 서름을 대신 토해내듯 울고 또 울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려 서 있는 며느리 김지영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 아들 준석이는 한동안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남편이자 불효 자식이었는지를 그 울음 속에 모두 토해내는 듯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증거인 그 녹음 파일의 주인공 며느리 김지영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동화줄을 찾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연극을 망쳐버린 단 한 사람, 자신이 낳은 아들 민준이를 발견한 겁니다. 며느리는 무릎 꿇은 남편 대신 울고 있는 제 손자 민준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더 무서운 짓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민준이의 어깨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아이의 얼굴 바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너구나. 네가 엄마 인생을 망쳤어. 이 집이랑 엄마 아빠 가정 모두 네가 다 박살낸 거야. 내가 너 태블릿 사주려고 저 늙은이한테 무슨 짓까지 했는데 네가 내 어미 뒤통수를 쳐?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그 모든 잘못을 10살짜리 아이에게 떠넘기려 하는 그 끔찍한 모습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아들 준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 민준이에게서 떼어냈습니다. 김지영,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내 죄를 왜 내 아들한테 덮어 씌워? 여보, 아니야. 제가 우리 가정을 닥쳐! 우리 가정은 이미 10년 전에 너희 큰 그림 속에서 다 죽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은 며느리의 팔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쫓겨나게 생겼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준석 씨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해주세요, 어머니. 저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 손이 제 밥그릇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넣던 그 손이었습니다. 저 입이 제 아들 앞에서 효부 연기를 하던 그 입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지긋지긋한 늙은이, 빨리 죽어야 할, 냄새나서 토할 것 같은 그런 나에게 용서를 빈다고 요양원에 처박으려던 너를 내가 왜 용서해야 하지?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들 준석이는 그런 며느리를 그대로 끌고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며칠 뒤 아들 준석이는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저런 악마 같은 여자한테 10년 넘게 속아서 어머니 고생시킨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들은 그 아파트 명예를 공동명예가 아니라 다시 제 이름 박순자 단독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 살 자격도 없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제 아들도 며느리에게 속은 어리석은 피해자였으니까요. 아들은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며느리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10년 연기는 그 어떤 법적인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옥에서 구해준 제 작은 영웅, 내 손자 민준이와 잘못을 뉘우치고 진짜 아들로 돌아온 내 아들 준석이와 함께 내 이름으로 된 이 집에서
저는 다시 가사도우미가 아닌 진짜 어머니로 진짜 이 집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며느리에게서 잘못했다는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 번호는 제 아들 준석이가 이미 오래전에 차단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손으로 제 밥을 차리고 제 손으로 아들과 손자의 밥을 차립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반찬을 마음껏 먹습니다. 아,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멀리 돌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